이제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쓰레기로 배출되기 전에 재사용과 수리수선을 통해서 쓰레기로 배출되는 양을 줄이는 게 제일 좋은 것이고요. 쓰레기로 배출될 경우에는 재사용과 재활용을 우선시하게 되고 나머지 재활용할 수 없는 것들은 소각이나 매립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소각과 매립 둘 중에 어느 게 더 좋은 겁니까? 아빠가 좋아요? 엄마가 좋아요? 뭐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소각과 매립 중에 어느 게 더 나쁜 겁니까?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상황은 우리 상황에 맞는 가장 완벽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최악의 선택을 어떻게 막을 거냐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소각과 매립 중에서 더 나쁜 최악의 선택은 뭐냐? 매립이라는 거죠. 왜? 한국의 경우에는 국토 면적이 좁기 때문에 매립이라고 하는 토지를 지속적으로 소비하는 방식의 쓰레기 처리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토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그래서 어쨌든 소각 방식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소각과 매립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저는 수평적으로 이해를 해요. 소각과 매립은 수평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소각과 매립은 수직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소각과 매립은 동등한 처리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각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 처리 개념이잖아요.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를 매립장에 바로 매립할 거냐 아니면은 태워서 부피를 줄인 다음에 매립할 거냐. 결국은 쓰레기는 어떤 식으로든지 매립장에 가게 되는데 매립장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소각이라고 하는 중간 처리 방식들을 통해서 매립되는 양을 줄이는 것이 올바른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쓰레기를 태우는 것이 괜찮아요? 또 물어요. 괜찮을 수도 있고 안 괜찮을 수도 있죠. 그런데 쓰레기를 태우는 방식은 지금 시점에서 우리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태울까 말까를 고민할 게 아니라 태우는데 쓰레기를 태우면서 나오는 부작용들을 어떻게 최소화시킬까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태우는 게 쪽 반드시 불가피한 거예요? 라고 물을 수가 있겠습니다. 1990년대 한국이 대형 폐기물 소각시설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깔기 시작한 게 1990년대입니다. 1990년대는 이 질문이 맞아요. 야, 재활용을 잘하면 되는 거지 왜 소각장 지으려고 해? 그때 왜냐하면 1990년대는 한국 사회에서 재활용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막 도입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재활용이 가질 수 있는 잠재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이라고 하는 또 다른 미개척 분야가 이만큼 남아있는데 이 분야로 여기로 가지 않고 왜 태우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반론이 설득력을 가졌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재활용을 통해서 소각을 막자라고 하는 주장은 1990년대 소각장 반대 운동에서는 통용되는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지금 25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종량제 시행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한국의 경우에는 지난 25년 동안 분리배출 재활용 체계가 정착되어서 이미 한계 상황까지 도달한 상황이에요. 지금 시점에서 재활용을 통해서 소각을 피하자라고 하는 주장은 지금 시점에서는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 경제, 사회, 시스템에서는 재활용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한계에 상황에 도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소각을 줄이는 방식으로 쓰레기를 관리하려면은 경제 사회의 시스템의 구조의 변화가 수반돼야 되는데 이 획기적인 구조의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즉 구조 개선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시 적어도 10년 이상의 뼈아픈 뼈를 깎는 구조 개선 작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당장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재 상황에서는 쓰레기가 배출되는 현상을 직시를 하고 안타깝지만 쓰레기를 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도 계속
자원순환, 뭐 감량, 재사용 이런 얘기를 하면서 태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공개적인 석상에서 하는 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지금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쓰레기가 탈 곳이 없어서 곳곳에 쓰레기 산이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쓰레기가 저렇게 버려지는 것보다는 매립하는 게 나은 거고요. 매립하는 것보다는 쓰레기를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는 태우는 게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 현실에 맞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태우면 다이옥신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주장도 마찬가지로 대형 폐기물의 소각장 운영 경험이 없었던, 그래서 소각시설 운영을 했을 때 다이옥신이 얼마만큼 배출될 것인가에 대해서 도저히 가늠할 수 없었던, 한국의 시설 운영 능력 기술에 대해서 도저히 신뢰할 수 없었던 1990년대에는 맞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다이옥신 안전해? 다이옥신 안 나오게 할 수 있어?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대형 소각시설을 도심에서 운영한 지가 20년이 넘어갑니다. 이미 축적된 데이터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자꾸 그냥 우리의 생각에 의존해서 추정을 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우리의 경험에 기반해서 진짜 이것이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다이옥신과 관련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은 20년 전의 인식에서 한 발짝도 더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강산이 2번 바뀌고 기술의 진보가 엄청나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른다라, 혹은 알려고 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각장을 운영하면 다이옥신을 비롯한 오염물질이 나오는데 그 오염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통제할 수 있는 기술과 운영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평가를 해보고 이 정도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기존에 나온 다이옥신과 관련된 몇 가지 지표를 보게 되면 일단 소각장보다는 소각장이 아닌 곳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의 양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소각장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은 결국은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다 감수해야 될 문제지 소각장 옆에 산다고 해서 특별하게 다이옥신 노출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 우리 몸에 들어오는 다이옥신의 98%는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호흡을 통해서 들어오는 양은 2% 미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각장 주변에 산다라고 했을 때 소각장 굴뚝에 올라가서 굴뚝에 코를 딱 대고 있지 않는 한 소각장에서 나오는 다이옥신 때문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암에 걸릴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은 굉장한 비약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각장 다이옥신의 문제는 굴뚝에서 나온 다음에 수백 년 동안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곳곳을 떠돌아다니거든요. 결국 그럼으로 인해서 모두가 식품을 소비하는 모두가 감수해야 될 문제가 되는 것이지 소각장 주변 지역이라고 해서 다이옥신 위험에 아주 크게 노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봐야 되고요. 세 번째, 그럼 소각장에서 다이옥신이 진짜 얼마만큼 나오는 거냐. 다이옥신 배출 허용 기준치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설정된 게 1998년인가요? 그래요. 그때 대형 폐기물 소각시설 같은 경우에는 0.1 나노그램이라고 하는 배출 허용 기준치가 설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신문 보시면요, 0.1 나노그램 설정되었을 때 난리 났어요. 기준치가 너무 강하다. 거의 독일의 최신 소각시설 기준치가 0.1 나노그램인데 우리가 소각시설 막 운영하면서 독일 기준을 갖고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리고 그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다이옥신 수치 조작, 다이옥신 기준치 위반 이런 걸로 언론 엄청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0.1 나노그램 지키는 것조차도 우리나라 소각시설은 되게 버거워했어요. 그런데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평가를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다이옥신 측정하면 0.000 나와요. 그러니까 0.1 나노그램이 아니라 0.00000 이런 수준까지 다이옥신 배출이 억제됩니다. 그거 어떻게 믿어? 측정하는 거. 다이옥신 측정할 때만 그때 막 활성탄 막 퍼부어가지고 잡아내고 평소에는
실제 측정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배출할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요. 다이옥신 측정할 때만 그러니까 하루 6개월에서 4시간만 시료를 뽑아내는 방식으로 다이옥신을 측정합니다. 지금도 법으로는 그렇게 돼서 이걸 점측정법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6개월 운영하면서 단순히 4시간만 시료 채취해서 6개월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느냐 문제 제기는 타당하죠. 그런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인천은 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은 주민들이 하도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연속 측정법이라고 해요. 4시간을 시료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2주 이상 시료를 채취해요, 그냥. 그리고 나서 그 시료를 가지고 하나는 유럽에 보내고 하나는 국내에서 분석해요. 그렇게 해서 두 개를 크로스 체크해서 비교를 분석하고 이렇게 측정한 거하고 점측정법으로 측정한 거 또 비교를 해요. 이렇게 다 비교를 해봤을 때 다 똑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다이옥신의 측정 기술, 통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20년 동안에 비약적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자동 굴뚝 측정 장치라는 것도 하잖아요. 물론 5개인가 6개인가의 오염 물질들을 실시간으로 측정을 하는 건데 그게 6가지 물질들을 실시간으로 측정한다라고 했을 때 그 6가지 물질만 잘 관리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6가지 물질들이 그만큼 기준치 이하로 이렇게 측정될 수 있으면 방지시설이 잘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방지시설이 잘 돌아가면은 그 6가지 물질뿐만 아니라 다른 오염 물질들도 다 걸린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동 굴뚝 측정 장치를 통해서도 굴뚝에 배출되는 오염 물질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각장을 운영하고 배출되는 오염 물질을 측정하는 것도 과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학 자체를 100% 맹신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무작위적으로 막 대놓고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것도 합리적인 태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수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현재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좀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어떻게 관리될 것이냐. 일단은 종량제, 대형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 유해 폐기물 배출된다는 다 잘 아실 거고요. 생활기 유해 폐기물은 폐농약, 폐허양품, 수온압류 폐기물 이렇게 세 가지를 분류가 되어 있고요. 가정에서 나오는 수온이 들어가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제품은 폐형광등입니다. 폐형광등 안에는 수온이 가스 형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형광등을 깨뜨리는 순간 수온가스가 배출자에게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형광등은 절대 깨트리면 안 돼요. 원형 그대로 형광등 분리배출함에 배출을 하셔야 되고요. 형광등을 깨뜨리는 순간 분리배출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그냥 잘 싸서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 건전지인데요.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건전지는 수온이 들어가 있지 않은 무수온 건전지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건전지에 수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분리배출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관계가 선호가 바뀌었습니다. 분리배출 대상이긴 하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대부분의 건전지는 수온이 들어가 있지 않다. 수온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보청기에 사용되는 공기아연전지예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공기아연전지는 분리배출 대상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대상 품목이 아닙니다. EPR 대상이 아니면은 이 건전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종량제 봉투에 넣어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수온이 들어가 있지 않는 건전지는 분리배출해서 재활용을 하라고 하고 있고 지금 수온이 들어가 있는 건전지에 대해서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건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정부 정책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기아연전지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보증금제를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건전지 하나당 한 1,000원 정도의 보증금을 부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판매점으로 다 모아야 돼요. 왜냐하면 부피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배출 방식으로 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넌센스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정책 차원에서 좀 해결해 줘야 된다. 다음에 지자체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가로등 같은 경우에도 고압 나트륨 등의 경우에는 수온이 들어가 있는 등으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가로등 교체할 때 이 가로등을
깨트리지 않고 수원을 안전 처리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용하고 있는 남은 농약 같은 경우에는 농촌 지역이 많은 곳이 지자체에서 지금 현안이 되는데요. 이것도 지금 환경부가 지자체별로 알아서 대책 세워라라고 지금 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도 개인적으로는 이걸 그냥 지자체별로 대책 세워라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농약 생산자와 농약 판매자에게 의무를 부과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냥 사용하고 남은 농약은 농약 판매점에서 의무적으로 다 받아줘야 돼요. 그리고 농약 팔면서도 이렇게 홍보를 해줘야 돼요. 사용하고 남은 농약은 저희 가게로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모은 사용하고 남은 농약은 뭐예요? 농약 생산자들이 가져가서 처리를 해줘야죠. 이게 생산자 처리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지 지자체 단위에서 이것을 관리하자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체계 형성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분리배출로 가게 되면 일단 사람들이 용어를 많이 헷갈려요. 분리배출하고 분리수거. 분리배출은 주민들 입장이죠. 주민들이 분리배출을 잘 하셔야 되는 거고, 주민들이 분리배출을 하면은 지자체가 분리수거를 잘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야, 주민들이 쓰는 용어는 야, 우리 분리배출 잘하자, 지자체 분리수거 좀 잘해줘,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주민들 스스로가 야, 우리 분리수거 잘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자체가 해야 될 역할을 우리가 하자, 뭐 이런 속된 말로 오지랖이 넓은 그런 용어 사용이 되는 거죠. 분리배출의 유형은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점에 따라서 거점 문전, 시간에 따라서 매일, 요일별, 관리자에 따라서 대면, 비대면. 아파트의 경우에는 요일별 거점 배출 방식, 주택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요일별 문전 배출 방식을 원칙으로 합니다. 주택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요일별 거점 배출 방식이고요. 이게 의류가 빠졌는데요. 의류까지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7개 정도의 품목 구분을 하는데, 요즘은 재활용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재활용품 가져가는 업체에서 품목 구분을 조금 더 세분화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요. 그래서 폐지 같은 경우에도 박스와 박스가 아닌 폐지, 이 정도는 구분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요.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환경부가 좀 정책적으로 나서면서 투명 페트병과 기타 플라스틱으로 구분해 달라는 추세들로 가고 있는데요.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배출 품목 구분과 관련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은, 공동주택에서 분리 배출해야 될 재활용품의 품목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처럼 민간에 그대로 전적으로 맡겨둘 거냐, 아니면은 분리 배출해야 될 품목, 즉 품목별로 설치해야 될 마대의 종류에 대해서 지자체가 개입을 해서 안내를 해줄 거냐. 저는 후자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민간에 맡겨두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종이팩 같은 거거든요. 아파트에서 종이팩 분리수거 마대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맡겨두지 말고 저는 지자체가 이 부분은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분리배출된 종이팩은 폐지하고 같이 섞어서 운반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개입에 좀 더 강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아파트는 나은 거고요. 주택가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일단 주택가는 요일별 문전 배출 방식을 원칙으로 하죠. 그리고 나서 혼합 수거 방식을 택하는데, 수거 단계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압축 차량을 쓸 거냐 말 거냐의 문제이죠. 환경부는 압축 차량을 쓰지 말자라고 하는 지침을 내린 상황인데, 재활용의 원칙에서는 어쨌든 분리배출도 그렇고 분리수거도 그렇고 선별장에 컨베어 벨트 위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원형에 손을 대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왜? 원형에 손을 대게 되면은 선별장에서 선별을 방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수거 단계에서 압축을 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이죠. 유리병 같은 경우에는 압축 과정에서 깨져버리는 거고, 그다음에 다른 품목들이 서로 눌러붙어 버리기 때문에 선별장에서 선별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럼 이 방식은 맞는 거냐라고 하는 거죠. 이 방식에 대해서 뭐 수거 비용이 증가한다, 이런 문제도 제기되지만, 저는 그 문제는 수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압축 차량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논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반론은 뭐냐면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동자의 노동 강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접어서 이렇게 던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산더미처럼 올라가는, 저기서 이렇게 손으로 저렇게까지 재활용품을 상차시키는 방식이 맞는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업체에서 과도한 노동 강도 때문에 압축 차량을 써야 된다라고 요구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저 재활용품 수집 차량의 장비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손으로 집어 던져서 싣는 방식보다는 그냥 리프트 방식으로 해서 그냥 밑에서 모아놓으면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하는 방식의 장비들이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술적으로는 그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그래서 선별장에 들어오게 되면 컨베어 벨트 위에서 페트병, PPPS, 유리병은 백색, 갈색, 녹색, 그다음에 고철, 비철 이런 방식으로 선별을 하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수십가지 종류로 선별을 합니다. 그랬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배출 방식은 선별장에서 선별을 잘하게 하는 방식이 좋은 배출 방식이다. 그러면 이 선별장에서의 이 작업 방식을 생각하게 되면은 어떤 게 좋은 배출 방식인지를 몇 가지를 포인트를 잡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왜 씻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거하고 재활용품으로 분리 배출하는 거하고 이후에 작업 과정에서의 근본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 종량제 봉투라고 하는 것은 소각장에 들어갔을 때 다, 혹은 매립장에 들어가더라도 사람이 종량제 봉투에 직접 접촉하는 과정이 최소화됩니다. 다 이제 장비로 쓰레기를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재활용품의 경우에는 분리 배출하는 순간 다 집어서 상차를 해야 되고요. 선별장에 갔을 때 봉투를 뜯어서 컨베이어 벨트에 붓고 그걸 다 손으로 골라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재활용품의 작업자들이 접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더럽게 재활용품을 배출하게 되면은 작업하시는 분들의 위생 환경이 너무나 나빠지게 됩니다. 오죽하면 선별장에 일하시는 분들이 잘 걸리는 직업병이 손톱 곰팡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작업하시는 분들의 위생 환경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깨끗하게 씻어서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깨끗하게 씻어서 버려야 이물질이 적기 때문에 재생원료의 품질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작업자의 위생 환경 보호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분리배출 홍보와 관련해서 문제도 이런 거예요. 씻으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지 왜 씻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우리가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또 착해가지고 왜 그래야 되는지를 알면은 또 굉장히 잘 따라줍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서 배출하는 것은 배출자의 기본 예의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분리배출의 에티켓을 지켜야 된다. 라고 우리가 홍보를 주민들에게 교육을 해줘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안전입니다. 컨베어 벨트 위에서 선별을 할 때 작업자의 그 부상을 야기할 수 있는 것들은 분리배출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일단 깨진 유리죠. 유리는 백색, 갈색, 녹색 세 가지 색깔별로 선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깨진 유리 조각은 컨베어 벨트에서 색깔별로 선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다 쓰레기로 나가요. 그러니까 분리 배출 해봤자 재활용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빠르게 이동하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유리 조각들이 섞여 있으면 작업자들이 손에 찔립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저렇게 손에 찔려서 사고를 당해요, 선별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은 유리 조각만 문제겠어요? 바늘 같은 거라든지 칼날이라든지 아니면 주사기 같은 것들, 찔릴 수 있는 것들은 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분리 배출할 때 한꺼번에 섞어서 배출하지 말라. 깨진 유리 조각 같은 경우는 뭐예요? 다 잘 싸서 종량제 봉투에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생과 안전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 세 번째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효율입니다. 효율. 선별장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품목별로 선별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품목별로 선별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봉투를 일단 뜯어야 돼요. 봉투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컨베이어 벨트 위에 쏟아야 거기에서 이렇게 선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작은 봉투를 많이 쓰면 선별장은 더 힘든 거죠. 그 봉투를 다 하나하나 뜯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별장의 작업 효율을 높이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선별이 되지 않는 이물질을 선별이 되지 않는 쓰레기들을 많이 넣으면 안 돼요.
그 컨베이어 벨트 위에 쓰레기가 많이 올라오게 되면은 쓰레기 더미를 해치면서 재활용되는 것들을 골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별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다음 두 번째, 비닐봉투를 적게 써야 돼요. 비닐봉투를 많이 쓰게 되면은 비닐봉투 뜯는데 시간 다 가버려요. 선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근골격계 질환에 가장 많이 걸리는 거 선별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비닐 뜯는 분들이에요. 그만큼 비닐 뜯는 노동 강도가 세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분리배출을 잘 못하는 사람들 선별장에 보내서 비닐 뜯기 작업 이거 한 일주일만 시키면 정신이 번쩍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러면 비닐봉투를 적게 쓰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품목별 세분류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유리병, 페트병, 뭐 우유팩, 캔 뭐 이렇게 세 분류해서 하나하나 비닐봉투 싸버리면 선별장 다 안 좋다는 거죠. 그럼 비닐봉투를 적게 쓰는 방법이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선별해야 될 것들은 투명 비닐봉투에 한꺼번에 담아라. 이게 피차 깔끔하다는 거죠. 분리배출하는 사람도 좀 더 편하고 선별장도 깔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럼 더 나아가면은 지금 다 투명한 비닐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건 자율 방식이죠. 그럼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면 그냥 아예 종량제 봉투 판매하는 곳에서 지정된 투명 비닐봉투를 쓰게끔 하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벨기에라든지 이런 쪽은 이미 다 전용 재활용품도 전용 비닐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도록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그걸 사게 해요. 비닐봉투를 사서 거기다가 넣어서 배출하라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재활용품 배출도 지정된 용기를 써서 배출하도록 해줘야만이 문 앞에 질서가 잡혀요. 너도 나도 막 자기가 편한 대로 용기를 아무 것이나 쓰게 배출해버리게 되면은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질서가 안 잡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뭐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핵심은 뭐예요? 선별장에서 선별하기 좋게끔 분리배출하게 만드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게 저렇게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서 통합 배출하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고요. 장소적 여건이 있으면 거점 배출 방식, 뭐 재활용 한마당 방식을 도입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고요. 거물망을 쓸 수 있으면 관리가 된다면 거물망도 방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선별장의 자금 여건을 고려했을 때의 효율적인 분리배출 방식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인천에 제일 적합한 방식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검증하는 작업이 뭐가 되냐면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가 그런 게 돼야 되는 거죠. 시민단체라든지 뭐 지자체 단위에서 그동안 시행했던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 사업이 20년째 하면서도 정착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 목표가 없어요. 뭘 바꿀 것인지에 대한 목표가 모호하니까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에서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뭘 실험할 것인지가 불명확해요. 그러다 보니 그냥 교육만 하고 그쳐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 분리배출, 주택가 지역에서의 분리배출 질서를 잡는 데 있어서의 다양한 실험들을 해보면서 최적의 방식들을 찾아가는 것들이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 사업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을 단위로 다양한 실험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품목별로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종이 재활용의 가장 큰 문제는 모든 종이는 다 똑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일단 코팅된 종이는 재활용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시시켜야 돼요. 그래서 종이를 버릴 때는 다 찢어봐라. 그래서 비닐이 입혀져 있는 것은 재활용이 안 되니까 종량제 봉투로 버려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민들이 이걸 느껴야 돼요. 그래야 생산자들한테 제발 비닐 코팅 좀 하지 말라라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비닐 코팅을 왜 하냐라고 하는 거죠. 비닐 코팅이 필요한 것은 물에 젖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비닐 코팅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닐 코팅을 하는 것은 그냥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비닐 코팅이 되면 더 반짝반짝한 거거든요. 그럼 불필요한 코팅을 왜 하게 하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제도적으로도 종이에 비닐을 코팅하는 것은 좀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분리배출 단계에서는 비닐이 코팅된 것은 분리배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비닐이 코팅된 종이 중에서 분리배출하도록
허용된 것은 우유팩, 종이팩 종류입니다. 그런데 종이팩도 양면에 비닐이 코팅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폐지하고 섞이면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이팩을 일반 폐지하고 분리해서 어떻게 수거할 거냐를 고민을 해야 되는 첫 번째, 아파트의 경우에는 반드시 전용 마대, 종이팩에 별도 전용 마대가 있어야 됩니다. 폐지에 한꺼번에 종이팩을 분리 배출하도록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파트의 경우에 지금 대개 다 이런 방식으로 많이 가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제발 지자체가 좀 개입을 해달라는 거죠. 아파트, 저는 뭐 조례로 좀 만들어주면 안 되겠냐. 아파트 분리 배출해야 될 품목에 대해서. 그게 안 된다면 그냥 지자체가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공문이라도 보내면 안 되겠냐. 재활용품 배출과 관련해서 민간업체가 계약 체결할 때 분리 배출해야 될 품목의 수에 종이팩은 폐지에 따로 빼라. 그거 하면 안 되겠냐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안 돼. 20년째 안 돼요, 우리나라가. 그러면서 종이팩 분리 배출 안 된다고 얘기만 해요. 아파트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아파트조차도 못하고 있는데 종이팩 분리 수거가 어떻게 되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종이팩 분리 배출 마대가 의무실시되는 개념으로 지자체가 적극 개입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단독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점 방식이죠.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이 우유팩 가져오면 화장지로 교환해 주는 방식인데, 문제는 주민센터만 운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민센터의 경우는 일단 밤에 안 돼요. 주말 안 됩니다. 주민들이 이용하기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이 화장지를 교환해주는 거점들이 좀 더 다양해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마트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마트가 그런 역할을 하도록 좀 지자체가 마트하고 적극적으로 교섭을 해서, 야, 마트에서 종이팩을 화장지로 교환해주는 사업은 인천시 전역에서 우리 다 같이 해보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겠다. 이렇게 일단은 거점을 다양화시키자. 저는 교육청하고 얘기해서 학교가 우유팩을 모으는 거점의 역할을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굉장히 좋은 교육이 될 거예요. 집에서 우유팩 모아오세요. 그러면 그 학생들한테도 포인트를 주고. 그러니까 학교와 마트 일단 두 가지가 핵심적으로 거점이 확대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조금 논란의 대상이 되는 건데 어떤 경우냐면 모든 사람들이 거점으로 가져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단독주택 지역에서 종이팩을 어떻게 수거해서 재활용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선별장에서 선별해야죠. 재활용하려면. 그러니까 시민들이 종이팩을 폐지에 섞어서 배출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 투명한 비닐봉투에 페트병 넣을 때 종이팩도 같이 넣게 해야죠. 그래서 컨베어 벨트 위로 올라오게 한 다음에 컨베어 벨트 위에서 선별해야죠. 그러면 지자체 공공선별장에서는 종이팩도 반드시 선별 품목에 들어가게끔 해줘야 되는 거죠. 지자체가 공공선별장하고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야, 종이팩도 반드시 선별해야 돼. 이렇게 관리 체계를 잡아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근데 지금은 선별 인력이 인건비가 더 들어갑니다. 일단 양이 확보가 안 돼요. 다 폐지로 섞어서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이팩에 대해서는 페트병 같은 거하고 같이 버려야 됩니다. 라는 식으로 홍보에 교육의 방향을 바꿔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유리와 관련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유리는 재활용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유리도 플라스틱처럼 재질이 다양하다. 재활용이 되는 유리는 유리병과 같은 재질밖에 안 된다. 유리병이 소다석계 재질이기 때문에 소다석계 재질만 재활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재활용이 안 되는 유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내열 유리하고 크리스탈 유리. 내열 유리는 재질이 달라요. 붕규산 유리라고 해서 붕산이 들어가요. 그래서 녹는 온도가 유리병보다 200도 이상 높습니다. 그러니까 유리병을 녹여서 유리병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내열 유리는 유리병보다 녹는 온도가 높으니까 유리병 재활용하는 곳에서 안 녹아요. 그러니까 재활용이 안 되는 거고 유리병 재활용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내열 유리는 분리배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열 유리는 이제 냄비 뚜껑, 직화 냄비, 그다음에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안전하다고 하는 유리식기들, 이런 것들이 다 내열 유리 계통이 됩니다. 다 쓰레기입니다. 내열 유리. 크리스탈 유리 같은 경우에는 유리가 두껍잖아요. 유리가 두꺼워지게 되면 뿌얘져요.
여기다 납을 확 집어넣으면 다시 투명해집니다. 그래서 크리스탈 유리에는 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탈 유리도 분리배출 하시면 안 됩니다. 사용하실 때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납이 용출이 안 되면 유리는 결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분리배출해서 녹이는 과정에서 납은 새어나와요. 그래서 유리병에 크리스탈 유리가 섞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 표시가 붙어 있는 병은 판매점으로 가져가서 보증금을 반환해야 된다. 소주는 100원, 맥주는 130원, 350원짜리가 어떤 걸까요? 상상이 잘 안 되시죠? 백화수복 대병. 이렇게 350원짜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소매점으로 가져오라는 거냐? 유리병을 세척해서 재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판매점으로 가져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표시가 있는 병은 분리배출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유리병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금이 가거나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재사용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시민들한테 교육할 때는 보증금 표시가 붙어 있는 병은 반드시 보증금을 받으셔야 된다. 그게 소비자의 권리를 찾는 방법인가 동시에 유리병 재사용을 하게 하는 소비자의 의무이기도 하다.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요건 조금 어깨의 문제이긴 한데요. 소주병 재사용을 잘하려면 소주병이 표준화되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소주병을 다 표준화 시켰어요. 그러면 라벨만 떼면 다른 회사 소주도 재사용할 수 있는데 요놈이 병이 좀 달라졌어요. 요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 유리병은 백색, 갈색, 녹색 세 가지 색깔별로 선별한 다음에 파쇄를 해서 녹여서 유리병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백색, 갈색, 녹색 세 가지 색깔로 선별해요. 여기서 안타까운 게 화장품병과 와인병 중에서 백색, 갈색, 녹색 이의 병들이 많아서 요즘 문제입니다. 일단은 그냥 분리배출 표시 대상이라서 그냥 분리배출은 하시라고 제가 시민들한테 안내를 그렇게 해드립니다. 교육을 할 때. 그런데 이게 선별장이나 유리병 재활용하는 업체에서 백색, 갈색, 녹색 세 가지 색깔 이외의 병은 다 골라내버려요. 재활용 안 됩니다, 지금. 이거는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부 차원에서 EPR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화장품병은요, 플라스틱 병도 문제지만 유리병도 지금 사실 다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병 자체를 유리병이든 플라스틱병이든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운영에서 굉장히 큰 과제 이슈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유리병 재활용의 방식들이 조금 다양해질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녹이는 방식으로만 재활용을 하니까 되게 제한이 걸려요. 그러니까 유리병하고 같이 녹을 수 있는 재질과 색깔 이외의 유리들은 재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열 유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미국의 베트라조 같은 회사는 유리병을 접착제로 같이 붙이는 방식으로 해서 인조 대리석을 만들어요. 이 경우에는 색깔이 알록달록한 게 더 좋아요. 대리석이 예뻐지니까. 그래서 생산 단계의 재질 구조 개선도 필요하지만 어쨌든 그게 100%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유리병 후단에서의 유리병 재활용 방식들도 조금 더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 역시 이것도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에서 풀어줘야 될 문제예요, 지금. 플라스틱인데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재질이 너무 다양하고 플라스틱의 형태도 너무 다양하고 여기에 색깔까지 들어가게 되면 선별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일단 페트병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페트병은 다른 플라스틱과 차별되는 가장 큰 요인은 페트병은 색깔이에요. 투명한 게 90%예요. PPP에서는 색깔이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색깔별 선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페트병은 90%가 투명한 페트병이 있기 때문에 분리배출해서 선별장에서 페트병만 선별하면 재활용 업체에서 투명한 놈과 투명하지 않은 놈으로 색깔을 선별해요. 플라스틱은 색깔별로 선별을 할 수 있으면 재생원료 가치가 높아지고 투명하면 재생원료 가치가 최상급이 됩니다. 색깔별 선별을 하지 못하면 다 섞이잖아요. 그럼 검은색의 재생원료가 나오니까 최하급의 재생원료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근데 페트병은
90%가 투명한 병이기 때문에 투명한 몸통을 가지고 재활용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마개하고 라벨은 일단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페트병 재활용의 핵심은 마개하고 라벨을 몸통하고 어떻게 분리할 거냐가 관건이 되는 건데, 소비자가 마개하고 라벨 떼고 배출하면 관계없어요. 그런데 마개와 라벨을 안 떼고 배출했을 경우에 페트병 재활용하는 업체에서 마개하고 라벨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통째로 파쇄를 해서 씻어요. 몇 번을 씻는데 페트 조각은 무거운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무조건 물에 깔아앉습니다. 마개는 PE고 접착제가 붙어있는 라벨은 PP예요. PE하고 PP는 가벼운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물에 떠요. 그러니까 마개하고 라벨은 무조건 물에 뜨고 라벨은 깔아앉습니다. 페트 조각은 깔아앉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하는 공정에서 물에 뜨고 가라앉는 성질을 이용해서 분리를 해요. 역으로 페트병이 재활용이 잘 되게 하려면 마개하고 라벨은 무조건 물에 뜨는 재질을 써야 돼요. 그리고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물에 잘 풀리는 접착제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절지선이 있는 라벨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절지선 어떻게 하냐면 이게 헐겁게 한 다음에 열을 가해서 확 쪼그라들게 수축을 시켜서 페트병에 달라붙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수축 라벨이라고 하거든요. 접착제는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탁 붙이는 방식으로 페트병에 라벨을 붙이는데, 저거는 이렇게 열을 가해서 확 쪼그라들어서 달라붙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열을 가했을 때 페트병 라벨이 확 쪼그라들어야 돼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재질이 페트 재질 아니면 PS 재질이에요. 그래서 절지선을 둔 저 라벨은 다 페트 재질 아니면 PS 재질이에요. 문제는 페트나 PS 둘 다 무거운 플라스틱이라서 물에 깔아앉아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떼기 쉽게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절지선 라벨이 재활용이 도움이 돼요. 근데 소비자가 라벨을 안 떼는 순간 재활용 공정에서는 저게 깔아앉아 버려서 선별이 안 되니까 더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절지선 라벨이 막 무조건 재활용이 도움이 되는 친환경 라벨이다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방식이에요. 잘못된 홍보입니다. 시민들의 인식을 호도시키는 방식이에요. 역으로 지금 단계에서 저는 업체들이 저 절지선 라벨들 많이 도입하고, 우리나라 업체들도 그러면 절지선 라벨은 무조건 떼야 됩니다. 길 가면서 페트병 마시더라도 라벨은 떼시고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절지선을 둬야만이 라벨을 떼기 쉽다라고 하는 것도 고정관념이에요. 자꾸 그런 식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접착제를 쓰지만 손잡이 두고 해서 그냥 손잡이 잡고 싹 떼게끔 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접착제를 쓰더라도 라벨은 떼기 쉽게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소비자가 라벨을 떼기 쉽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지, 접착제를 쓰냐 안 쓰냐라고 하는 것이 메인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들어가 있어서 부피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운반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활용 선별장에서는 무조건 녹여서 공기를 빼내서 부피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굵은 가래떡 모양으로 뽑아냅니다. 이것을 인고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티로폼은 절대 컨베이어 벨트로 안 올리는 거예요. 왜? 녹여서 부피를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선별장에서 녹이는 작업장으로 별도로 가져가게 됩니다. 일단 스티로폼에서 우리가 이해하셔야 될 게 EPS라는 거예요. PS라고 하는 플라스틱을 익스펜디드, 공기를 집어넣어서 뻥튀기 시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로폼의 재질은 PS라고 하는 플라스틱 재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PS 재질이에요. 그래서 스티로폼하고 같이 재활용됩니다. 아파트에서 이거 재활용 안 된다고 경비원 아저씨가 재질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재활용이 잘 되는 재질이에요. 경비원 아저씨들이 너무 경직된 교육을 재활용 업체들로부터 받으셔가지고, 저도 맨날 배출하다 걸려요, 아저씨한테. 제가 재활용 전문가라서요, 이거 잘 돼요 라고 얘기를 해도 아저씨 됐고 그거는 CR도 안 맥힙니다. 문제는 이거 이건 진짜 재활용 안 돼요. 스티로폼은 EPS라고 그랬잖아요. Expanded PS. 저거는 Expanded P예요. 그러니까 P라고 하는 플라스틱 재질에 공기를 집어넣어서 뻥튀기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티로폼하고 재질이 다른 거예요. 요즘 딸기 같은 거 사면요, 딸기 밑에 깔리는 거 있죠. 스펀지 같은 거. 그런 것도 EP입니다. 그러니까 스펀지 느낌이 나고 하는 것들 다 EP예요. 이런 것들은 스티로폼으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 재질이 다른 거다. 다음에 요가용품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건 EPP예요. 더 딱딱해요.
이게 스티로폼보다 더 말랑말랑한 느낌이 나는 거, 스티로폼보다 더 딱딱한 느낌이 나는 거 다 스티로폼 재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색깔 있는 것은 스티로폼이 흰색이니까 흰색 재생원료가 가치가 제일 높은 거라서 색깔이 들어가 있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하는 게 되겠고요. PEPPP에서는 색깔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색깔별 선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검은색의 재생원료를 만들어서 재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일회용 컵 자체는 분리배출 대상이 아닙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분리배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분리배출 대상 품목도 아닌 거고, 그다음에 선별장에서 선별도 못합니다. 왜냐 페트 PPPS 재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투명하기 때문에 선별이 안 돼요. 근데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단계 선별을 하면 돼요. 일단은 선별장에서는 좀 투명한 플라스틱류는 한꺼번에 다 선별해요. 재질과 관계없이. 그런 다음에 재질을 구분하는 자동 선별 단계로 다시 보내면 돼요. 2단계 선별을 하게 되면 저것도 충분히 재활용합니다. 그런데 선별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EPR이 지금 곳곳에 문제를 일으키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EPR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선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만큼 선별 비용을 많이 책정해서 생산자들로부터 돈을 많이 걷어서 현장에 시스템이 돌아가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배려가 전혀 없으니까 지금 EPR 대상 품목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중에서도 재활용이 안 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해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막 지금 시민들이 분리배출과 관련된 정보도 많이 얻게 되고 요즘 공부도 많이 하시면서 지금 상황 자체가 막 뒤죽박죽 되어가는 느낌이에요. 얼마 전에 청와대 국민청원 올라갔죠. 햇반 아더 용기료 분리배출 대상에서 빼달라고. 재활용도 안 되는데 그거 왜 분리배출 표시하냐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EPR의 난맥상이거든요. 20년 동안 이 문제를 방치하면서 아더 표시된 것들, 아더들은 재활용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서야 소비자들이 알게 되면서 분노가 막 치솟아 올라가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교통정리할 거냐. 근데 이건 사실은 재활용품 선별장에서는 20년 전부터 계속 제기되었던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이 선별장 하시는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체계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를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일종의 체념? 어쩔 수 없이 그냥 막 운명 같은 걸로 받아들이시 버린 거죠. 이건 자기들이 쓰레기로 처리해야 될 비용이 증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면서 20년 동안 문제 개선이 안 된 거고 그 상태에서 소비자들은 그냥 분리배출했으니까 재활용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신 거고 그런데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다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면은 EPR 대상에서 아예 빼줘버리든지 아니면 EPR 대상으로 계속 운영을 할 거면은 생산자들로부터 비용을 더 걷어가지고 확실하게 선별 단계에서부터 선별을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든지 이렇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닐은 이렇게 성형 제품을 만들거나 25% 정도가 이렇게 성형 제품을 만들고 70%가 태우는 방식으로 고형연료 방식으로 만들고요. 5%가 기름 뽑아내는 방식으로 재활용을 합니다.